오늘 지난주에 했는 거 말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 하고 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은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죠.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가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본다 그랬죠.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고요. 근데 그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나눈다고 했어요.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느냐,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부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성, 준강성, 강성 했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이라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준강성까지 가능하다. 다음에 입지론 해서요. 입지론에 농공상업 입지 다 있지만 농업 입지는 뭐 지대론에서 언급하면 되고요. 다음에 공업 입지론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했어요. 그 최소 비용은 판매 조건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가장 적게 드는 곳, 원가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란 얘기죠. 근데 그 비용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1차적으로는 뭐가 제일 적게 드는 곳,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고려하고, 임금도 고려하고, 집정용도 고려하는데, 1차적으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이 원료 수송비 비중이 많이 나가는 곳은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수송비가 절감이 될 것이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수송비가 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또는 나중 되면 이제 입지 자유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차이가 없을 때, 그때는 어디 자리를 잡아도 관계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노동 지향 입지도 있고 집적 지향 입지도 있다. 그런 얘기 했고요. 다음에 상업 입지에서는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간의 관계를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중심지 성립 조건에 대한 거였어요.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그랬죠. 그 내용 있고요. 그다음에 레일리의 중력 모형이라고 했어요. 레일리나 허프는 다 중력 모형이라고 했어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라는 게, 당기는 힘이라는 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분모하고 저쪽하고는 반비례요. 분자하고는 비례고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은 당기는 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전자파 같은 것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멀어질 때 당기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를 웬만큼 해야 돼요? 2배로 거리가 멀어지면은 규모를 4배를 해야 당기는 힘이 똑같은 정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가 중요하다. 접근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내용이고요. 다음에 농공상 이제 입지론 끝났고요. 다음에 지대론 했죠. 지대론에서는 지대가 토지 임대료라고 그랬죠. 근데 지대론에서 말하는 이론은 농경지 지대론을 말하는 것이고, 농경지의 지대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1차적으로 비옥도를 강조한 이론, 차액지대론이 있고요. 다음에 위치를 강조한 이론, 위치지대론이 있고요. 다음에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지대라는 게 있어요. 가장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 하는 게 있죠. 이 도시공간 구조론은 약 100년 전부터 등장했던 이론이에요. 약 100년 전. 이거는 약 몇 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약 200년 전. 이건 약 100년 전. 그럴 수밖에 없죠.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째 주인가요? 부동산학을 소개하면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것이 약 100년 전쯤이라고 했거든요. 그 100년 전. 그게 도시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없던 주택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도시 공간 구조론이 바로 그 약 1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나타내는 이론인데요. 여기 이제 동선다 해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동선다.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동심원 이론, 그 다음이 선형 이론, 그 다음이 다핵심 이론 이렇게 돼요. 동심원 이론은 이건 이제 시카고라는 100년 전에 시카고예요. 이거는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를 연구한 거예요. 100년 전 시카고입니다. 100년 전에 시카고라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 오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카고는 이미 상당히 도시가 커진 상태죠. 이미 산업화가 걔네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한 것이 원래 도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초기에 이 유럽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왔죠. 이 미국으로. 유럽에서 뭐죠? 청교도 혁명인가요? 뭐 하여튼 그 해서 청교도들인가요? 그 메이플라워인가 뭐 타고 그죠? 메이플라워인가 타고 천 몇백 년이요. 1600 몇 년인가 뭐 하여튼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뭐 친하게도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싸우기도 하고 해서 지금 뭐 원주민들이야 뭐 인디언들은 거의 뭐 보호구역에만 좀 사는데 아무튼 초기에 도시가 형성되자면 말이에요.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제일 안쪽에. 서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제일 안쪽에 뭐 술집도 있고 학교,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주택이 있죠, 주택이. 제일 안쪽이 중심 업무지구고요. 그 주변이 주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더 몰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여기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이용 못 하겠죠. 그 바깥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이 바깥을 개발하면서 지금 이게 용량이 부족해지겠죠. 이것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지면 이게 조금은 더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펼쳐지겠죠. 근데 펼쳐져 봐야 뭐 기존에 있던 주택 뭐 주거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낡아지면서 이 바깥이 새로운 주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라 그래요. 제일 안쪽은 여전히 뭐지만 중심 업무지구지만 이 바깥은 중심 업무지구 바깥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새로운 주거지가 됐고 또 도시가 더 커지면은 자, 여기는 주로 어떤 곳이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주거 환경은 이제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요. 도심의 뒷골목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이렇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요. 그러면 이 안 좋은 주거 환경 인근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 주거지대가 되면서 고소득층들은 더 주거 환경이 좋은 바깥으로 가게 되고요.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은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이런 지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일 안쪽은 뭐가 되고요?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은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자, 요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에요. 동심원이 뜻이 뭐지겠어요? 중심이 같은 원이죠. 중심이 같은 원이 이렇게 커지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또는 도시 공간 구조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런 이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똑같은 원이 이렇게 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화시키기는 해서 최초의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이론이어서 그런 의미는 있지만 너무 단순한 거죠.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자, 도시가 성장할 때는 대체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도로 있죠, 도로.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주변에 더 발달되는 형태를 띠지 않나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 조건을 고려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선형 이론은
도로를 고려해서 도로, 교통망, 교통축. 그래서 이 도로가 있는 쪽으로 뭐가 도시가 더 성장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도로 있는 쪽으로. 자, 그래서 원이 변형이 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한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부채 선자. 여러분들 선풍기 하죠. 선풍기. 예, 선풍기가 뭐예요? 그 선자가. 이게 부채 선자예요. 예, 부채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이거잖아요. 선풍기. 아, 오늘 처음 하셨어요? 예, 그게 선풍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변형시켜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이론이 있구나라는 정도예요. 자, 근데 얘하고 얘의 공통점이 뭔가요? 동심원 이론이든 선형 이론이든 공통점은 중심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이 중심이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도시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현대 대도시는 어떻습니까? 핵이 여러 개가 결합되면서 이제 다 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개의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거대한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다 핵심 이론. 물론 이제 다핵이 성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종 업종들은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같은 업종들은 한데 모여서 어떤 핵을 만들어요. 또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뭐 교육 중심, 어디는 행정 중심, 어디는 문화 중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 동종 업종은 집중 지향성, 집중 한데 모여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종 업종은 분산해서 자리 잡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 쪽에 핵을 만들고요.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은 외곽 쪽에 핵을 만들죠. 공장 같은 건 주로 외곽에 핵을 만들죠. 공장지대. 근데 이제 금융 업종들은 도심에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핵을 여러 개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 이제 동선다예요. 동선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이제 감정평가를 좀 들어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감정평가를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드린 거는 각각의 주제들이 별도로 돼 있죠. 각각의 주제들이 별도예요, 별도. 그거는 지팔지현들게요. 앞에 거 모른다고 해서 뒤에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안다고 해서 또 뒤에 거 반드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할만하네, 이거는 좀 어렵네, 뭐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로는 이게 6문제에서 7문제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는 좀 부담이 되는 과목이에요. 감정평가로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험난한 거죠. 6문제에서 7문제를 다 버리면 이거 너무 부담이 크죠. 근데 이게 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이유가 그냥 낯설어서 어려울 뿐이에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낯설어서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자꾸 용어만 익숙하게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지 용어만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용어의 뜻.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앞부분에 주로 있어요. 간편 기초에 있고요. 이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간평 3방식.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별 평가.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이렇게 이게 한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6문제고요. 나머지가 여기서 안 나오면은 나오면 7문제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빼고 6문제가 되거나 합쳐서 7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가까이가 돼요. 100% 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 문제 가까이 되는 좀 알아둬야 되는 주제인데요. 이거 수업 설명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이거 절대 정리 못 해요. 설명을 들으면은 아, 저런 패턴이 있구나. 그 패턴을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패턴을 이 법이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걸 정리하기는 너무 복잡하지만 수업 들으면 괜찮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법의 그 교재 교과서에 있는 것은 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소개를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설명 들으면 할만하니까 괜찮고요. 자, 여기서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자, 난이도가 제일 높으면 일단 어떻게 패스하는데 처음부터 패스한다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일단 들어보고 어려우면 패스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쉬운 것도 출제가 돼요.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용어는 그냥 용어의 뜻만 묻는 건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용어의 뜻은 알아둘 수 있도록 한다. 전부 다. 용어의 뜻. 그 이론을 묻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먼저 요거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토지 가격 공시가 있고요. 주택 가격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토지 가격 공시는 다시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 지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와 관련해서 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갖고 계신 핸드폰을 좀 꺼내보세요. 핸드폰이 있으면 그 마켓이 뭐죠? 마켓이 저기 플레이스토어죠.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고 애플은 아이마켓인가요? 뭐 앱스토어인가요? 앱스토어. 거기 가시면은 이제 검색 어플리케이션 검색에 토지 이용 규제를 검색해 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검색됐나요? 토지 이용 규제 검색됐어요? 됐으면 거기 뜨는 것 중에 루리스라고 뜨는 게 있을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에 루리스 떴나요? 자, 설치해 보세요. 설치해 보세요. 설치. 그 안심하고 설치해도 돼요.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 되신 분 계신가요? 실행시켜 보십시오. 다 되신 분은. 설치가 되신 분들은 실행시켜 보십시오. 실행되신 분들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한번. 핸드폰이 속도가 다들 느린가 봐요. 핸드폰 속도가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 속도가 느린 거예요? 볼까요? 다 떴나요? 뜨고 있어요? 아, 돌아가고 있어요? 아, 떴어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뜨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아주 화면을 좀 밝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좀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자, 이 보이시나요? 밝게 보이시나요? 보면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동그라미 왼쪽 상단에요. 지도 서비스가 있죠. 지도 서비스를 터치해 보세요. 그럼 이제 뭐 승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자식이 이제 GPS가 켜져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위치가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 학원 건물 바로 옆 도로에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학원 바로 옆이에요, 이게. 학원 바로 옆에 지금 공부하는 학원 바로 옆.
자, 여기서 위치 선택을 누르고요. 위치 선택 눌렀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바로 옆이가 우리 학원이잖아요. 우리 학원을 터치하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바뀌죠. 자, 그러고 나서 규제 정보 보기. 자, 규제 정보 보기 맨 밑에 왼쪽에 있어요. 초록색으로. 이 규제 정보 보기를 누르면, 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죠? 어디서는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검색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지, 뭐 상가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절차, 어떻게 신청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일단 나중에 하고, 이거는 조회를 누르면, 조회를 눌렀죠. 조회를 누르면은 여기 이제 지목이 되고요. 900 몇 제곱미터예요? 964제곱미터죠. 그리고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요. 개별 공시지가지만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495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제곱미터당 495만이니까 약 500만 원이죠. 그럼 평당으로 치자면은 1,500만 원에 150만 원, 3.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는 3.3평은 안 되잖아요. 3.2 몇이죠. 아무튼 3.3평은 1,650, 한 1,600 되는 거예요. 1,600. 이게 평당. 그런 것들을, 아이고, 다쳤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옆으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러면서 지금 여기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가 있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해서 도시지역이고, 도관농자 할 때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도시지역 내에서도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로에 접해 있고요. 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주에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가축 분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떤 분한테 좋은가 하면은 토지 하시는 분, 토지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면은 지형 지물이 별로 없죠. 건물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땅이 지금 이 땅이 내가 갖고 이제 등기부를 땐 그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로는 뭐가 있어요? GPS가 있죠. GPS가 있기 때문에 그 GPS의 위치로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땅이 이 땅이 맞는지를 터치하면은 그 땅 주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 주소가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주소하고 맞는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산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경매하시는 분한테 알려드렸더니만 이거 덕분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대요.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이 어떤지를 직접 가봐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큰 도로에 있는지, 적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저 안쪽에 있는지,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는 위성사진도 되고요. 이렇게, 대충 보면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걸로 봐도. 그러니까, 걸러내기가 좋다는 거죠. 걸러내기. 이거는 아예 안 볼 거. 그러니까, 품이 훨씬 덜 들죠. 그러니까 특히 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거기서 뭐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수천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만 따로 떼서 공시를 해요. 50만 필지를. 그 50만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한 4천만 필지가 돼요. 평균적으로. 대략 한 4천만 잡고요. 4천만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라고 해서 다른 토지를 대표할 만한 걸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에 한 8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천만 분의 50만이니까 이걸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5로 약분 80분의 1이죠.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일 80개 중에 한 개가 표준지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들은 뭐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표준지 보고 주변에 비교해서 주변의 땅 가격도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장이에요. 주체가 누군지, 그거를 어디다 써먹는지,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어렵지 않다고, 패턴을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주택가격 공시가 있고 공동주택가격이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나누고요. 비주거용 가격 공시도 이게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패턴이 위하고 똑같아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또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서 주체가 누군지 그걸 이제 따져야 돼요. 여기서 개별이라는 단어 붙어 있는 거 있죠. 개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는 모두 다 시군구장이에요. 시군구장. 시군구장이 하는 거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나머지는 다 표준화가 된 거예요. 공동주택이 뭐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은 이 네모난 그 박스 안에다가 설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집합부동산도 이렇게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상가도 이렇게 표준화가 된 거죠. 박스 안에 이렇게 설계되는 거,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된 건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개별은 다 시군구장. 다음에 이제 효력에 대해서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예요. 됐죠? 안 어려워요. 나중에 이거 다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을 거니까.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는 이게 작년부터 올해부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비주거용 가격. 근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별로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건별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앞부분에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시면은 108쪽부터요. 근데 방금 어플리케이션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박수라도 쳐줄 텐데. 꼭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은 또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를 좀 활용도 좀 하고 해야지. 무슨 게임하고 이런 오락하고 카톡이나 하고 이런 것만 쓰고 좀 이렇게 아주 쓸모있는 쪽으로도 활용을 해야죠. 아무튼 정부에서 이거 말고 식약청인가요? 뭐 그런 데 식품 무슨 뭐 저기에서도 뭐 그런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 이게 바로 사실은 그 뭐죠? 외공불비할 때 비대칭 정보, 불완전 정보, 정부가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유통시켜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정보 비용이 훨씬 덜 들잖아요. 그분만 해도 경매하시는 그분만 해도 경매 그 비용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거죠. 시간 비용, 그 금전적 비용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제 그 감정평가의 그 108쪽에 개념과 분류. 자, 여기 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은 뭐예요? 감정 개념. 자, 여기는 토지 등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등.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뭐를 판정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자, 경제적 가치 가액으로 표시.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경제적 가치 가액으로 표시. 자, 이게 감정평가예요. 근데 토지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럼 토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요즘 그런 프로가 남아있나요? 진품명품.
일요일마다 하던 거 있잖아요. 예? 아, 요즘도 있나요? 그 일요일마다 그 진품 명품 해가지고 골동품 평가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바로 감정평가인데 그거는 골동품 감정평가죠.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죠. 무엇을 판정해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뭐로 나타내요? 나중에 전광판에 띠리리 꼴리잖아요. 띠리리 꼴리는 게 그게 뭐로 나타낸 거예요? 가액으로 표시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 하면은 좀 추상적인데요.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는 좀 구체적인 값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면서 야, 저거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골동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럴 때는 좀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고. 근데 그 전문가들이 금액으로 따다닥 써놓으면은 아, 저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좀 추상적 개념이고요. 가격 또는 가액은 구체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구별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감정평가의 뜻은 그거고요. 그 1번이 더 중요하고요.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공적평가, 공인평가, 필수평가, 임의평가, 공익평가, 사익평가, 법정평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건 제도상의 분류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단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필수평가, 임의평가는 뭐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공익평가, 사익평가는 공익 목적에 활용되는 평가, 사익 목적에 활용되는 평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평가는 뭐예요? 평가 방법을 법률에 규정해 놨어요. 그게 법정이에요, 법정. 법률에 규정해 놨다는 게 평가 방법을, 그게 법정평가예요. 대체로 필수평가와 공익평가와 법정평가가 연결이 돼요. 그죠? 임의평가와 사익평가가 연결이 되겠죠. 자,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그 단어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기관이. 기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세요. 공적기관, 평가를 할 때 공적기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평가는 공적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평가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평가예요?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요. 공인 감정평가사가 있죠. 예,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공인감정평가사. 예, 감정평가사가 공적기관인 것은 아니죠. 감정평가 회사도 공적기관인 것은 아니죠. 근데 외국에서는 공적기관에서 하는 나라도 있어요. 평가를 할 일이 있으면 이 공적기관이 하는 거죠. 공적기관이 한다는 얘기는 공적기관에 소속된 누구? 공무원이 하는 거, 공무원이. 공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적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개인이 하는 평가제도가 공인평가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적평가를 기억할 때는 뭐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관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제도이다. 됐나요? 자, 그 가치와 가격 요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요거 가치와 가격 요 구별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조금 전에 가치는 추상적이라 그랬죠. 가격은 좀 구체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특히 가치와 가격을 많이 구별하는 편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거 잘 구별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도 가치, 역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이 인간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근데 물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싸잖아요. 다이아몬드 인간 생활에 필요 없죠.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죠. 근데 비싸죠. 왜 그럴까요? 희소성. 희소성. 물은 많거든요. 물은 많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은 희소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인간의 필요에 따른 그런 사용 가치라든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어떤 가치만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희소성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희소성. 그래서 가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자 어쨌든 가치가 화폐로 표시된 게 뭐예요? 그게 가격이거든요. 맞죠? 가치가 화폐로 표시된 게 가격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동산들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동산, 먹는 제가 좋아하는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치와 가격의 오차가 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때 그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수요 공급 작용에 의해서. 근데 부동산은 효용의 지속 기간이 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물건으로 효용을 얻잖아요. 특히 수익성 부동산 보세요. 임대료를 올려만 넣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이게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가치는 언제 판정을 해야 돼요? 가치는 지금 판정해야 되죠. 그걸 이제 가액으로 나타내서 거래를 하려면은. 근데 그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죠. 효용의 지속 기간이 기니까. 한번 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뭐 그냥 이 장래에 기대되는 뭐 효용평이 없잖아요. 이 부동산은 효용의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하고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오차가 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품이라는 말이 나온 거품. 실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높게 거래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꼭 부동산만 이런 거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투기 현상이 뭐였는가 하면은 튤립인가요? 튤립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튤립이 무슨 구근으로 이렇게 번식하나요? 이렇게 뿌리같이, 뿌리가 알뿌리 같이. 요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튤립이 네덜란드인가요? 아무튼 그 튤립을 키우면 이게 돈이 된다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분양받는 거죠. 이거 뿌리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사려고 하니까 튤립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거죠. 자, 이게 실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거품이 끼는 거죠. 이러면은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동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것이 더 심하게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게 뭐 역사적으로 몇 번 나올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경험은 하지 않고요.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60년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메추리를 키우면 그 알이 돈이 된다는 얘기에 너도 나도 메추리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집집마다 알 낳아가지고 알 팔면 돈 된다는 얘기예요. 달걀처럼. 그러니까 메추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왜? 그 메추리를 서로 살려고 하니까. 자, 너도 나도 메추리를 다 키워보세요. 어떻게 되니까? 그 메추리 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럼 메추리 이거 뭐 키워봤자 이거 비싼 돈 주고 해봤자 메추리 그 알이 별로 가격이 안 나가니까 이거 사려주기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동선 안에 그 길바닥에 얼어 죽은 메추리들이 많았대요. 그 제가 읽은 것에 의하면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그냥 거품 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부동산의 경우는 그게 좀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거 구별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는 가치가 이 구별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프라이스,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곧 뭐하고 같다? value, 가치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부동산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구별을 하는 편이어서 가치는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가격은 구체적이다. 이걸 뭘로 나타낸 거요? 화폐로 나타낸 게, 가치를 화폐로 나타낸 게 가격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요거는 좀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치는 언제 판정을 해요?
지금 판정해야 돼요. 근데 예상되는 편익은 언제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 판정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값이라 그래요. 이걸 미래 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언제 판정한다? 현재 판정한다. 그다음에 가격은 이미 지불된 값이라고도 해요. 이미 지불된 거. 지불하기를 요구해서 써붙여 놓은 것도 가격이지만 실제로 지불된 것도 가격이고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요거를 과거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 여러 가지. 근데 가격은 오직 몇 가지? 오직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위해서 판단하는 가치가 있죠. 요걸 보험가치라 그래요. 보험가치. 그리고 시장에서 요거 얼마에 사줄 수 있을까? 무슨 가치? 시장가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요 자동차에 대해서 판단하는 가치, 요거를 사용가치라 그래요. 요게 다 각각 일정 시점에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만 16년 됐어요. 키로수가 33만이에요. 이 자동차는 제가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동차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밟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자동차가 없으면은 제가 다른 대체할 만한 자동차를 사려면 최소 150은 줘야 돼요. 최소. 저의 주관적인 가치가, 사용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요? 150은 된다는 얘기요. 요거 없으면 150만 원짜리 다른 차로 대체하려면은 저의 주관적인 사용 가치는 얼마? 150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를 시장에 내놓으면 살래요? 16년 됐고 33만 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사용할 수 있고 시장 가치는 얼마? 살래요 진짜로? 50만 원? 시장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시장 가치는 제로. 저의 사용 가치는 얼마? 150. 보험사에서는 얼마 매긴지 아세요? 보험사에서는 200만 원 매겼어요. 보험사에서 사라 그러면 되겠죠. 네가 사라 네가. 자, 이거는 보험 가치예요. 보험사에서 판단할 때의 그 가치. 일정 시점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어떻게? 여러 가지가 다르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지불되는 가격은 몇 개밖에? 하나만 해야죠. 하나만. 가격은 한 개만.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예요.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거품 낀다 이렇게 나타날 때.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겠죠? 거품이 꺼진다는 게 바로 뭐예요? 가격이 가치와 같아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좀 구별이 되죠? 요거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현재 값이냐, 과거 값이냐,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거나, 여러 가지냐, 한 가지냐, 이렇게 질문하거나, 자, 이렇게 묻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111쪽, 111쪽,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것도 말씀은 드리고, 간단하게 체크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가요? 오늘이 며칠이죠? 19일인가요? 네, 다음 주 마지막. 맞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저를 안 본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봐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